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그대로 돌아오고 도움을 주면 제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하셨죠. 이러한 가르침 덕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 다닐 때 주변 사람들과 그 흔한 말싸움 한번 하지 않고 두루두루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말싸움을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형님이세요. 제 형님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자기 동생인 남편을 엄청나게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그냥 노후 걱정만 안 해도 되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거든요. 형님은 우리 집 사정을 듣고 평범한 평민이 의사 남편과 시댁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 한다며 처음 만날 때부터 저를 그다지 곱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형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넘겼죠. 인사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형님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형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시고 오셔서 주무시고 어머니가 형님을 돌보는데 끓는 물을 놓치는 바람에 형님의 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화상 수술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수술을 시켜주시지 못했대요. 그 결과 흉이 매우 심해졌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흉터가 몸에 남아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흉터가 턱과 목 쪽에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면 잘 안 보이긴 해요. 하지만 형님은 혹시 다른 사람이 보고 본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할까봐 일부러 세게 보이려고 막말을 하는 경향도 있고 자격지심도 많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형님의 흉터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안한 마음에 형님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다녀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 키우셨대요. 이러한 이유로 형님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자기 멋대로인 성격을 갖게 되었죠. 그래도 말은 조리 있게 잘해서 용케 회사에 들어는 가는데 성격 문제로 오래 다니지 못하고 매번 금방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형님이랑 좋은 사이로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형님을 본다면 얼마나 보겠어 라는 생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친척들이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시부모님께 큰절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제게 신혼여행 가서 시부모님과 자신에게 전화를 매일 하지 않았다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계신 데서 형님이 뭐라고 하시니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많이 눈치가 보일 시기기에 그냥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여행 다녀와서 힘들 테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먹자고 하셨어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려는데 형님은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후에는 시댁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직접 밥을 차려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선심을 쓰듯이 반찬과 국은 있으니 그냥 상만 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복을 입고 15인분의 밥상을 차렸네요. 밥을 다 차리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번에는 형님이 물을 가져와라. 국이 다 식어서 다시 데워야겠다. 여기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가져오라고 하면서 제가 앉아있을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음식만 열심히 날랐네요. 시부모님은 그런 형님에게 신우짓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친척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날카롭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이 일반 집도 아니고 엄연히 의사가 둘이나 나온 집안인데 별 볼 일 없는 일반 평민 주제에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요, 다들? 어떻게 감히 여기에 껴서 밥을 처먹으려고 그래? 형님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형님이 워낙에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친척들이 계셔서 크게는 혼내지 못하셨어요. 형님은 친척분들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니 저에게 당연한 듯이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설거지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나오니 이번에는 과일과 차를 내오지 않고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저는 부엌에 들어가 과일과 따뜻한 차를 한 상 내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가 제게 옆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며 일러주더라고요. 일단 매일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해야 돼. 그리고 매달 첫 토요일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해. 또 제사와 차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원래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알려줘야 하는데 엄마가 워낙에 착하셔서 이런 얘기 못하고 도리어 며느리 시집살이 사실까봐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형님의 어이없는 요구에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온 첫날이기도 하고 친척들도 계셔서 괜히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형님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매일 아침 제게 전화해서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 때 또 전화해서는 안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제가 안 했다고 하는 날에는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께 연락도 안 드리냐며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째 주 토요일, 형님은 무조건 시댁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밥을 사준다고 가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형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형님이 전화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같이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결국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에 일단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 처음으로 한 말싸움이었죠. 형님이 말씀하신 거 잊어버려서 죄송은 한데요. 그런다고 친구들에게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밥을 사는데 5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밥을 사. 이거 다 내 동생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잘하는 짓이다. 우리 상우는 병원에서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그 돈으로 친구들 밥도 사고 아주 팔자 좋아. 아니요, 오늘 친구들 밥은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 샀어요. 남편 돈으로는 공동 생활비만 쓰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저와 형님을 말리셨지만 형님은 자기 동생 돈으로 제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다는 오해를 하시며 화를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이러한 지나친 간섭이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병원 일로 이야기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눈만 뜨고 다니는 상황인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속으로 사겼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역시 또 당직이라 병원에 있었고 저 혼자 시댁에 음식을 장만하러 갔었어요. 형님은 말로만 참견하며 잔소리를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몇 번 당해봤던 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음식 장만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로 하셨고 저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부터 형님이 자꾸 제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해주는 음식들이 맛있다며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해도 친정이 먼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느냐며 자꾸 해달라는데 매정하게 안 해주고 가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만들었더니 또 지금은 입맛이 없다며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집에 가려는데 주방 후드 청소까지 싹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 짐이 있는 작은 방에 갔어요. 그런데 웬걸 형님이 문을 잠가버렸더라고요. 형님, 여기에 제 짐 있는데 방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 실수로 문이 잠겼네. 그런데 자물쇠가 없어서 어쩌나. 오늘 올케 집에 못 가겠네. 원래 며느리는 명절 다 끝나고 가는 거야. 무슨 벌써 집에 가려고 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오늘 자고 가. 여기 방문은 내일 열쇠 찾아서 열어줄게. 이러한 형님의 어이없는 만행으로 저는 그날은 결국 시댁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형님이 이제야 열쇠를 찾았다며 문을 열어주어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결혼 후 두 번째 명절 때는 시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이번에는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시댁으로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병원 당직이라 출근해서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잔 후 천천히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형님이었어요. 형님의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 식재료가 가득 있었죠. 올케,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며느리는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댁의 제사와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설마 우리 엄마 병원에 계신다고 차례 안 지내려던 거 아니지? 빨리 내가 장봐온 거로 음식 장만해. 내가 도와줄게. 형님은 시어머니도 지내지 말라던 차례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며 굳이 장을 봐오셔서는 음식을 장만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도와서 같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길래 보니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음식을 다 장만하고 차례도 지내고 뒷정리도 온전히 저 혼자 다 했죠. 정리까지 마친 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친정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차례도 다 지냈으니 이제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형님도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 지금 나갈 거예요. 뭐? 나가라고? 올케. 그게 형님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상우가 먹고 자고 하는 집인데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이따가 상우 오면 푹 쉬어야 하니까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 형님은 괜히 집의 상태를 지적하며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표정이 좋지 않거나 말대꾸라도 하면 감히 네가 의사 누나한테 말대꾸냐며 도리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형님 때문에 두 번째 명절에도 연휴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성준이라고 지었어요. 그 후 조리원에 2주 동안 있다가 성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형님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올케, 살이 많이 쪘네. 이러다가 우리 상우가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관리 좀 해야겠다. 아기를 이제 막 낳고 온 사람에게 몸은 괜찮냐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살이 많이 쪘다느니 관리 좀 하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참지 않고 바로 형님에게 따졌어요. 아기 낳고 왔으니까 그러죠. 아, 형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아봤으니 모르시나 봐요.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무슨 말 대꾸야? 네가 우리 집 장손 낳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 예의 좀 지켜. 알았어? 본인이 예의 없는 소리를 해놓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형님한테 한 소리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성준이가 울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우는 성준이를 데리고 큰 방으로 갔어요. 방에서 성준이를 달래고 모유를 먹이니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조심히 침대에 눕히고 큰 방 문을 닫고 나왔는데 형님이 우리 장손 자냐며 굳이 문을 다시 열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꾸 볼을 만지고 손발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형님한테 그러다가 성준이가 깨면 오니까 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계시더니 기어이 성준이를 깨웠어요. 결국 저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다시 성준이를 안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막 꺼내서 먹고 그러다가 접시를 깨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는데도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우는 성준이도 돌보고 형님이 깨트린 접시도 치우고 형님이 흘린 음식도 닦으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보냈네요. 형님은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심할 때는 하루에 3번도 전화를 하셨죠. 한 번 전화를 시작하면 최소 30분은 통화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0분 동안 벌서듯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음식을 하고 있어서 대충 핸드폰을 세워놓았더니 성준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불러대며 우리 집 장손 얼굴을 보여달라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형님의 집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 번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짜증나서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장손 얼굴 좀 보겠다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형님의 시집살이는 갈수록 도를 넘었지만 남편은 병원 일로 바빠 여전히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못 자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네요. 하루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게장을 했다면서 점심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가려는데 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나가봐야 해서 영상통화는 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전화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고 하시며 성준이가 보고 싶다고 굳이 또 영상통화를 하려 하시더라고요. 결국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느라 제가 도착하겠다고 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친정에 도착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도 계시고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셨던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 사모님이세요. 우리 옆집에 30년째 살고 계시면서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보고 살았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죠. 사모님은 제게 오랜만이라 반갑긴 한데 표정이 좋지 않다며 결혼 생활이 힘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형님과 원치 않은 통화를 해서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내가 소개해줬는데 잘 사는지 어떤지는 알아야겠다며 자꾸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제게 첫날 말했던 며느리의 도리에서부터 매일 우리 집 장손 얼굴 보겠다며 영상통화를 하고 명절 때 집에 못 가게 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시부모님의 성품도 좋으시고 남편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시집살이나 고생 안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시누이가 그 모양인지는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바쁘긴 하지만 잘 대해주고 시부모님도 정말 잘해주셔서 좋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도 사모님은 오래 봐서 딸 같은 제가 고생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혹시라도 도울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그 뒤로도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항상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형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견례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꼭 가려고 했지만
하필 그날 새벽에 성준이가 열이 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요. 그 후로 이야기가 잘 됐는지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주시긴 했는데 성준이가 그 뒤로도 계속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터라 형님의 결혼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형님이 우리 집 장손인 성준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열이 나게 됐다면서 형님이 매일 구박했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제일 마음 아플 사람도 엄마이고 고생하는 사람도 엄마인데 그런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은 못 해줄 망정 아픈 가슴을 후벼 파시니 너무 형님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이 나온 결혼 사진조차도 보기 싫어서 청첩장의 날짜만 확인하고 말았었네요. 그런데 남편을 소개해 주셨던 병원장 사모님의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형님 결혼 날짜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형님과 결혼 날짜가 같으니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엄마만 병원장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날 엄마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어요. 형님의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을 맞이해야 하니 결혼식장에 일찍 갔는데 사모님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오늘 아들 결혼식인데 왜 여기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아들 결혼을 여기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형님이 보내주셨던 모바일 청첩장의 사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너무 놀랍게도 형님 옆에 사모님 아들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저희 형님하고 현우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였네요? 사실 그동안 성준이가 아파서 청첩장을 이제야 자세히 봤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그때 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그 형님이 바로 내 며느리인 거니? 네, 상황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 알겠다. 내가 잘 기억해두고 있으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사모님은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하객을 맞이하러 가셨어요.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던 형님도 결혼식을 한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화장을 하니 아주 곱고 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무사히 마쳐졌네요. 일주일 뒤 친정엄마가 별일 없으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셔서 집에 갔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나갈 준비를 하시며 오늘이 형님 신혼여행 마치고 시댁으로 인사 오는 날인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기 싫은 형님이 인사하는데 왜 굳이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꼭 같이 오라고 했다며 사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마침 남편도 야근하고 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니 그냥 엄마를 따라 사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형님이 한복을 입고 엄청 다소곳한 척을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형님은 그 집에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형님, 사실 여기 옆집이 바로 제 친정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은 여기에 살면서 30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뵈서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저도 두 분이 결혼하신다는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알았네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성준이가 매우 아픈 바람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형님은 저와 형님의 시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 관리를 하고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너네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오는데 큰절도 안 하니? 너희 친정은 시댁에 처음 가면 큰절부터 하라고 안 가르쳤어? 사모님은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형님을 크게 혼내셨어요.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하다고 하고 일어나더니 큰절을 했어요. 그래, 앉아라. 며느리는 신혼여행지에서 왜 매일 전화하지 않았니? 이제 한 가족인데 전화를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거다. 알겠니?
그리고 매주 첫 토요일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어야 해. 그리고 제사와 명절 차례상은 며느리가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차려야 한다. 이게 우리 집 며느리의 도리란다. 알겠니? 형님은 자신이 제게 했던 말을 사모님이 그대로 하고 있으시니 뭔가 이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왜 안 하냐고 시어미 말이 우습냐고 하셨어요. 조곤조곤히 말씀하시지만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시던지 저와 엄마도 그 자리에서 움찔했네요. 형님이 알겠다고 답을 하니 이제는 부엌에 가서 밥을 차리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여행 마치고 왔는데 이 불편한 옷을 입고 밥을 차려요? 원래 신혼여행 후에는 시댁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직접 밥을 차려야 한다는 거 모르니?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지. 손님들 배고프시니 잔말 말고 빨리 가서 밥 차려. 형님은 제가 처음에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한복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한상을 차렸네요. 밥을 다 차리고 사모님과 엄마 그리고 형님의 남편이 된 현우 오빠와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형님도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했어요. 너는 지금 말고 이따가 먹고 여기 옆에 서 있으렴. 명색이 병원장 사모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어디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 버리장머리 없기는. 아휴.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앉으려다 말고 일어나서 사모님이 지정해 주시는 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뭔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형님이 저를 매섭게 째려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얼굴을 보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미진아 괜찮니? 편하게 천천히 먹으렴. 얘 며느리야. 밥 먹을 때 옆에 세워두는 건 장승처럼 서 있으란 뜻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눈치껏 알아서 가져오라는 거다. 미진이 사례가 들렸으니 빨리 물 가져와. 사모님의 말씀에 형님은 냉장고에 물통을 꺼내 제 앞에 물통을 그대로 내려놓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형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휴. 이럴 때는 손님한테 물통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물컵을 가져와서 따라줘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가르쳐야겠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형님은 사모님께 또 한 소리를 듣고는 아주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컵을 챙겨와서 물을 따라줬어요. 그런 형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고소하기도 하면서 뭔가 형님을 더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 국이 식어서 그런데 국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했어요. 형님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예, 못 들었니? 내 손님 미진이가 국을 데워달라잖아. 어서 따뜻한 국으로 가져다 주렴. 명색이 병원장 사모의 손님인데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않겠니? 결국 형님이 죽을 상으로 다시 국을 끓여서 가져오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형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미 다 뒤집어 엎었을 사람인데 평소에 그리 무시했던 제 앞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아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저는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사모님은 당연히 설거지는 며느리의 몫이라며 형님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저는 사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와 과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설거지를 마친 형님이 부엌에서 나오자 사모님은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아들 현우에 비해서 조건들이 훨씬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병원에서 인품이 좋으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 승낙을 했다며 우리로서는 정말 많이 손해보고 하는 결혼이니 평생 갚으면서 시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형님은 울상이 되고 저는 너무 속이 다 시원해서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형님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킨 그대로 사모님께 당하며 시댁에서의 첫날을 보냈네요.
속이 다 후련해져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퇴근해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누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다며 어떻게 누나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채질이나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생각 안 나? 오늘 형님이 사모님한테 당했던 거 다 형님이 나한테 했던 짓이야. 신혼여행 끝나고 오자마자 친척들 죄다 불러서 밥 차리라고 했잖아. 너는 그날 밥 맛있게 먹었겠지만 나는 잔심부름하느라 밥 한 숟갈도 못 떴어.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형님한테 며느리의 돌이라면서 했던 이야기 다 형님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야. 나는 시댁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 해야 하는데 너네 누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누나도 그 집 며느리인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네가 속상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누나네 시어머니랑 친하다고 하니 조금 살살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부탁에 솔직히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잠시 뒤 이번에는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나마나 좋지 않은 소리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엿을 먹일 수가 있어? 네가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한 거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대신에 복수한 거고. 형님이 시댁에 대한 도리라면서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형님도 이제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네가 지금 그 아줌마랑 한편 먹고 나 괴롭히는 거 모를 줄 알고? 아줌마요? 사모님한테 시어머니 아니고 아줌마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호칭은 똑바로 부르시죠. 어머, 우리 형님 집안에 장손이 오셔서 저는 장손을 돌보러 가야겠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형님은 역시나 제게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녹음된 형님과의 통화 내용을 바로 사모님께 카톡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집에서 성순이를 돌보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사모님 집에 가니 형님이 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형님이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있던데 무슨 일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아마도 그래서 혼난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쌤통이라며 저보다도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결혼 후 첫 명절날이 왔어요. 원래 병원장님은 평소에도 잘 쉬지 못하니 명절날에는 반드시 가족과 여행을 가세요. 이번에도 여행을 계획하신다길래 저는 당연히 형님도 같이 가겠거니 했어요. 여행을 가는 형님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모님이 형님에게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 내심 아쉬웠어요. 저는 시댁에서 형님 없이 아주 편하게 음식을 장만했어요. 음식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부족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장을 보러 나가고 저와 성준이 둘이 시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고 생각했던 형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기 오세요? 원래 명절 때마다 병원장님 여행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갔지? 나보고도 같이 가겠느냐고 묻더라고. 근데 솔직히 시댁이랑 가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나보고 혼자 차례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라는 거야. 원래 며느리들은 제사나 차례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차례 안 지내고 여기 온 거야. 그래요? 그래도 형님이 그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차례 지내야죠. 가만히 있자. 사모님한테 명절 인사 한번 드려봐야겠네. 잠시만요. 형님은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자 잽싸게 말렸지만 이미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신 상태였어요.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여행을 잘 가셨죠? 사실 지금 저희 시댁에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분명히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라고 했는데 걔가 왜 거기 있니? 바꿔보렴. 저는 스피커폰으로 형님에게 제 핸드폰을 건넸어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사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차례 음식 차리고 혼자 차례상 차려서 지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첫 명절인데 시부모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당장 얼른 가라. 가서 상 차리고 영상통화해라. 알겠니? 형님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을 보러 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착했어요. 너는 첫 명절인데 시댁에 안 있고 왜 여기 있니? 다들 여행 갔는데 나 혼자 시댁에 남아서 차례를 지내라 하잖아. 말이 돼?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세상에 전현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는 사모님이라고 전화 걸어서 나 욕먹게 했어.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니? 당장 너희 시댁에 가서 차례상 차려라. 어떻게 너는 내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래?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알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병원장님 내외분 경우가 없으신 분 아니시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오지 마라. 이혼? 이혼해서 나랑 네 동생 얼굴에 먹칠만 해봐. 그땐 우리 영 끊고 넌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명절을 편하게 보낼 생각에 집으로 왔던 형님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성화에 다시 울면서 사모님 댁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형님 없이 아주 편한 명절을 보냈어요. 그 뒤로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제게 시댁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이혼하고 싶은 것을 왜 제게 말씀하시냐고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도 사돈이 병원장님이신데 이혼하면 아빠와 동생이 병원 생활 힘들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시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형님 좀 적당히 봐달라고 하면 안 돼? 이제 형님이 잘 빌려준다고 말해줘. 나도 이제 너한테 신우짓 절대 안 할게. 정말 내 동생처럼 생각할게. 부탁해. 제발 나 좀 도와줘. 형님이 제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님한테 그 전에 너무 많이 당했던 터라 형님의 그런 부탁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형님, 지금 사모님이 형님에게 하시는 것들 다 형님이 제게 했던 것 아닌가요? 인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박하고 했을 때 저 정말 이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증까지 왔다니까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결혼 전이라 시댁 며느리 그런 거 전혀 몰랐어. 내 생각이 짧았어. 속 깊은 네가 나 좀 한 번만 도와줘라. 응?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모님께 그런 말하기도 싫고 감히 제가 사모님께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네요.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하지만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형님은 저의 단호한 대답에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사모님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여전히 형님은 사모님께 혼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형님과 거의 만나지 못해서 저는 아주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자기 누나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몰랐다면서 병원 일에 치여 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도 제게 잘해주고 시부모님이야 원래 잘해주셨고 해서 요새는 아무 고민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친정엄마랑 통화하다가 사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사모님께 왜 그렇게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시냐고 물으니 사모님 본인이 원래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데 딸 같은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화가 났었다고 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제 형님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 결혼 안 시켰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알아버렸고
인제 와서 결혼을 엎을 수는 없으니 대신 본인이 행했던 시집살이를 그대로 시켜서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 부분은 형님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동의를 해서 가족들 모두 사모님의 행동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 미리 형님의 아버지인 저희 시아버지께도 말해놔서 동의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딸을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일이 막무가내인데 그렇게라도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그래도 조만간에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시집살이를 끝낼 거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사모님의 말씀을 제게 전하며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딱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결국엔 그거 그대로 형님이 다 받게 됐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제게 항상 말해왔듯이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 말고 특히 시댁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잔소리 같았던 엄마의 말이 그날은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것 다 떠들고 다니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뒷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엄마한테만 이야기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이제 형님의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성준이가 커서 장가를 가고 내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딸처럼 생각해줘야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물론 저를 못살게 군 형님이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니 속이 시원한 마음도 있긴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네요. 어릴 때는 명절날이 그저 좋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이가 드니 사실 명절날이 그리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친척들이 제 미래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힘들고 결혼 후에는 결혼 전처럼 편하게 행동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니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반가워야 할 명절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그러지 못하니 명절의 참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서 누군가의 시누이가 되시는 분들은 시댁이 어렵고 불편할 며느리들을 배려해주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더 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말처럼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만큼은 시누이, 며느리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